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보해 하중 산정 및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로는 먼저 구조 평면도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설계 하중의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C5의 구조 해석 및 RC5의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물의 설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구조 계산, 구조 설계 방법이 일정하지가 않고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 설계자가 슬라브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인 고정 하중, 데드로드와 활하중, 라이브로드를 슬라브를 통해서 보에 작용시키는 실내를 이번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건물의 어떤 층,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지상 3층 바닥이 되죠. 지상 3층에서의 바닥 구조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 구조 평면도, 바닥 구조 평면도라고 하는데 저희 구조 평면도와 건축에서 각 층에서 작성되는 건축 평면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 평면도는 각 층 바닥을 기준으로 대충 보면 한 1m 정도를 이렇게 자르는 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도면을 건축 평면도를 그린다고 본다면 저희 구조는 바닥 슬라브를 기준으로 쫙 절단했을 때 위에서 쳐다본 구조 부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닥 구조 평면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 3층 바닥 구조 평면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왼쪽 상단에 계단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코어를 이루고 있는 전단벽, 벽체를 W1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둥의 넘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기둥의 넘버, 일단은 여기 보면 중앙에 있는 C1이라는 컬럼이 있고요. 컬럼의 약자입니다. C1 컬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옆으로 C2라는 컬럼의 이름의 기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쪽으로 C3이라는 컬럼, 3이라는 기둥 넘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 하단에 C4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 컬럼들은 슬라브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는 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선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벽체 또한 실선으로 표시됨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보는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죠. 점선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보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거더라는 게 있고요. 거더라는 게 큰 보라고 하죠. 저희 큰 보라고 하는 거더가 있고요. 그래서 거더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 그 X2열과 X3열 쪽의 슬라브판은 이 중간에 빔이 없고 그냥 3S2라는 3층의 슬라브2라는 큰 슬라브를 구성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X1열과 2열은 이게 스판이 5.5m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빔을 하나 이렇게 성형을 시켰습니다. 빔을 연속보라고 하죠. 그래서 3B1, 3층의 B1이라는 작은 볼을 형성시켜서 그 X1열과 S2열 사이의 슬라브 판을 잘랐죠. 나눴습니다. 작게끔 패널을 분할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넘버로 보면 이렇게 작게끔 분할된
슬라브 S1, 그러니까 3층의 슬라브 1이라고 해가지고 3S1이라고 표현합니다. 3S1, 3S1, 3S1. 요 슬라브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변장비, 단변 길이에 대한 장변 길이, 변장비가 2를 초과함으로 인해서 일방향 슬라브가 됩니다. 일방향 슬라브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Y2열과 Y3열 사이에 있는 여기 이 큰 팻날의 슬라브 3S2, 3S2는 중간에 빔이 없기 때문에 변장비로 따지면 단변 길이에 대한 장변 길이가 2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S2는 이방향 슬라브가 됩니다. 이방향 슬라브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3S3라는 슬라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방향 슬라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조그만 슬라브도 이방향 슬라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S1만 일방향 슬라브고 나머지 3S2, 3S3, 3S4는 이방향 슬라브를 형성시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형식을 보이고 있고요. 구조 형식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조 설계자가 컨셉을 잡은 겁니다. 구조 계획을 한 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구조를 한 거고 했다고 이제 가정해서 이런 구조 있을 때에 슬라브에서 떨어지는 하중들이 보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보에 전달된 하중들이 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단면력을 받고 그 단면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는 휨 모멘트도, 그 다음에 쉐어링 포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전단력도를 작성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그 철근 콘크리트보가 어떻게 배근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층의 3층의 바닥 구조 평면도와 그 평면도의 구조 계획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건을 한번 임의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닥 슬라브의 두께는 150mm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빔과 걷어, 작은 보와 큰 보의 크기는 폭이 400mm, 그 다음에 높이가 600mm인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 곱하기 D는 400 곱하기 600이라고 표현한다면 B는 보폭을 얘기하고 D는 보의 춤을, 전체 깊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폭 B는 400mm, 보춤이라는 것은 600mm인데 이때는 슬라브 두께를 포함한 두께가 되는 거죠. 포함한 두께가 600mm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닥판, 3층 바닥을 설계를 할 때 일단은 하중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중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층 바닥의 그 바닥 하중은 저희가 이제 중력 하중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습니다. 중력 하중만 그 계산을 간단하게 위해서. 그래서 중력 하중인 대표적인 데드로드 고정 하중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활하중 라이브로드를 갖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슬라브 두께가 일단 여기 150mm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 보면 두께 35mm의 시멘트 모르타르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25mm에 해당되는 테라조 타일이 이렇게 깔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브 하부에는 실링이라고 하죠. 천장 마감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바닥판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일단은 콘크리트 슬라브가 150mm라고 했죠. 요거를 계산을 하면 일단 고정하중은 3.6 kN/m 제곱이 됩니다. 3.6 kN/m 제곱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가 150mm라고 한다면 콘크리트 자중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 수업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구조물의 설계 하중에서 고정 하중 편에서 철근 콘크리트 단위 최적당 중량이 24kN/m 세제곱미터라는 것을 배웠죠. 이거는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다가 24kN/m 세제곱미터에다가 슬라브 두께에 대한 150mm를 곱하면 됩니다. 이거를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미터 단위로 고치면 0.15m가 되고, 이걸 두 개를 곱하면 결국 3.6이 되는 겁니다. 3.6이 돼서 앞에 보시면 여기 3.6이라고 표시가 됐다. 그래서 요런 숫자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 위에 마감에 뭐가 있다 그랬죠? 보시면 시멘트 모르타르 플러스 테라조 타일이 합쳐서 60mm가 있다고 했죠. 60mm가 있는데 요거를 계산하면 1.2kN/m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계산이 됐냐고 살펴보면 합쳐서 두께 60mm의 시멘트 모르타르와 테라조 타일의 자중을 산정해 보면, 그것도 저번 고정하중 시간 때 배웠지만 단위 최적당 중량이 20kN/m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여기다가 그럼 마찬가지로 두께 60mm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이거를 60mm를 미터로 환산하면 0.06m가 되니까 곱하면 1.2kN/m 제곱미터가 됩니다. 평방미터당 1.2k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기 그 시멘트 모르타르 플러스 테라조 타일 60mm는 1점이라는 고정 하중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고정 하중 데드로드는 사용 재료의 단위 최적당 중량 또는 그 표면적의 단위 면적당 중량의 마감 재료의 두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두께를 산출하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 최적당 중량은 엄밀히 얘기하면 철근의 사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죠. 다소가 있지만 보통 24kN/m 세제곱미터 이 숫자로 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에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150mm는 24 곱하기 0.15 해가지고 36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멘트 모르타르와 테라조 타일의 단위 최적당 중량은 20kN/m 세제곱미터이므로 두께 60mm의 이들 마감 하중은 어떻겠죠? 20kN/m 세제곱미터 곱하기 두께 0.06m를 곱하면 1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 하중을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칸막이 벽은 보통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구조 실무자들이 1.0kN/m 제곱미터로 많이 봅니다. 이게 보면 MKS 단위로 보면 평방미터당 100kg 포스 정도 되죠. 100kg 포스의 그 칸막이 벽체 하중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 경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실링제가 달리잖아요. 슬라브에. 그래서 천장 마감재는 이것도 경험적인 수치로 보면 사무실이라고 본다면 사무실의 보통 천장 마감재는 0.3kN/m 제곱이 걸립니다. 이것도 이제 경험적인 숫자인데, 이것도 이제 뭐 실링 마감재가 거의 없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더 적겠죠. 작은 숫자가 될 거고, 벽식 구조의 아파트 천장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쇼핑몰, 뭐 유통시설 이런 데 큰 그 덕트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은 이 숫자가 또 커질 것입니다.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붕 또는 바닥, 그 다음에 천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바닥 슬라브에 대한 그 데드로드고, 이 밖에도 벽체가 있겠죠. 벽체는 이제 수직으로 놓이는 벽체 등의 마감 재료의 중량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자료 및 전문 서적에 좀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하중을 보고 있다는 거 챙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로드가 있죠. 화라중은 그 앞 수업에서 구조물의 설계 하중에서 배웠듯이 건축물의 용도별 작용하는 최소 등분포 화라중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조설계 기준안에 기본 등분포 화라중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각 그 실의 용도별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하고 표현을 해서 보통 2.5 사무실은 화라중을 2.5kg/m 제곱 정도 보죠. 그래서 여기는 2.5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얘기하면 경량 칸막이라고 해서 이동식 칸막이들에 대한 하중을 기준에서는 화라중으로 잡으라고 얘기하고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 설계자는 화라중을 2.5에다가 1.0을 포함해서 3.5로 해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계자는 이와 같이처럼 경량 칸막이를 화라중에 넣지 않고 고정 하중 쪽에 넣어서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계자의 컨셉에 따라 다른 거고 둘 다 어떻게 보면 뭐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장단점은 있겠죠. 뒤에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하중 개수가 틀립니다. 하중 개수가 데드로드는 1.2고 라이브로드는 1.6이죠. 현행 기준상. 그러면 여기에다가 칸막이 벽체를 하중을 1.0을 넣으면 그 중력 하중에 대한 하중 조합의 면에서는 적게 들어가겠죠.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라고 한다면 그래서 중력 하중에 대해서는 칸막이 벽체가 데드로드 쪽에 들어가는 게 중력 하중의 입장에서 보면 설계 하중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또 지진 하중의 입장에서 보면 데드로드 쪽이 지진 하중 구조물의 건축물의 중량, 질량으로 인해서 지진 하중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칸막이 벽체를 데드로드로 넣을 경우에는 지진 하중이 좀 또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지고요. 그런데 중력 하중에 대한 보호의 설계를 위해서는 중력 하중, 수직 하중에 대한 설계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강도 설계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현행 강도 설계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수직 하중, 중력 하중인 고정 하중, 데드로드와 활하중의 하중 조합에 의한 하중 개수는 이때 U라고 하는데 그 U, 이 하중 조합이 보통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앞에 데드로드 앞에 붙는 1.2, 라이브로드에 붙는 앞에 1.6을 우리는 하중 개수라고 합니다. 로드 팩타라고 하죠. 하중 개수라는 거를 넣고 이거를 합해서 조합 하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중 조합 형태를 띠고 있고 이 하중 조합 형태로 구조물을 설계하게끔 하죠. 기준에서는. 이 밖에도 뭐 그 윈드로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이즈믹, 그 지진 하중에 대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중에 대한 컨비네이션이 이 밖에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번에는 사례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런 윈드로드와 지진 하중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단지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라는 중력 하중에 대한 조합만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아까 데드로드의 합력이 얼마였죠? 이걸 다 더하면 여기 보면 1.0, 1.2, 3.6, 0.3을 더 더하면 6.1이 되죠. 데드로드의 합력이 6.1이 되고 라이브로드는 2.5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중 조합을 해야 됩니다. 하중 조합을 해서 1.2 곱하기 데드로드에 대한 총합 플러스 1.6 라이브로드 2.5를 곱하면 결국 11.32 kN per 미터 제곱이라는 그 개수 하중 극한 하중이 어떻게 보면 극한 하중이라고 하는 그 하중이 이 바닥 3층 바닥 슬라브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고종하중과 활하중의 하중조합에 의한 개수하중 여기서 11.3이요. 11.32. 이 11.32는 단위 면적당 힘인 등분포 하중으로 슬라브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구조 해석이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32를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보면 본전 3층 바닥 구조평면도 상에서 보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얘기였는데 이 투웨이 슬라브하고 원웨이 슬라브 쪽에 그 슬라브가 보에 전달하는 그렇죠? 보에 전달되는 슬라브의 하중 영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면 여기 보면 여기 S1이었죠. 아까 S1 슬라브는 3층의 S1 슬라브는 일방향 슬라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중을 일방향성으로 다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빈 같은 경우에는 요런 요 위에 있는 패널의 반, 밑에 있는 패널의 반에 대한 하중 분단폭만큼 요렇게 하중, 요 비금침, 수직 비금침만큼의 그 단위 길이당 하중을 받게 됩니다. 선형 하중을, 등분포 하중을 이렇게 받게 되고요. 이에 비해서 여기가 S2였나요? S2 슬라브는 이방향 슬라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제 힘을 전달을 시키는 거죠. 단변 방향, 잔변 방향.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사다리꼴, 그렇죠? 사다리꼴에 해당되는 이렇게 하중이 위에 여기는 3G2 하중 걷어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3G2가 이렇게 사다리꼴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장변 방향 쪽에 3G4에는 삼각형 하중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 삼각형 하중이 여기 빗금친 3G4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방향 슬라브냐 이방향 슬라브냐에 따라서 일방향성 또는 양방향성으로 이렇게 슬라브가 보의 하중을 전달하게끔 우리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준해서 완전 각층 바닥에 보의 하중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에 작용하는 그 힘에 의해서 보를 해석하고 그 보를 배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슬라브 S1 여기 슬라브 S1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 슬라브 S1은 변지항비가 2를 초과하므로 일방향 슬라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슬라브는 변지항비가 2 이하이므로 이방향 슬라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슬라브의 종류에 따라 수직 하중이 빔 또는 걷어 큰 보에 전달되는 하중 형상을 다음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중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슬라브의 하중이 떨어지고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브에 떨어지는 하중들이 작은 보에 전달이 되겠죠. 먼저 일부 작은 보에도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위에 거드에 바로 전달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바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윗판의 슬라브는 일단 빔이 없으니까 다 큰 보라는 걷어에 내면에 있는 걷어에 하중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는 일단 하중 전달이 작은 보, 빔이나 걷어에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걷어는 어떤 걷어는 집중 하중을 받지 않는 이런 걷어는 슬라브로에서 오는 하중들을 바로 받고 있는 반면에 또 여기 보시면 이쪽 가다 이쪽 걷어는 여기 보면 빔이 지지가 되죠. 빔이 작은 보가 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걷어는 슬라브에서 빔을 통해서 하중을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집중 하중, 빔을 지지하고 있는 걷어는 하중, 중력 하중의 전달 상태가 슬라브, 빔, 그 다음에 걷어 이런 형태로 힘이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걷어에서 결국 전달받은 힘들은 결국 기둥에 전달이 되죠. 기둥이나 또는 벽체, 그죠? 수직 요소, 수체에 전달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제 선들이 되고 그런 것들이 상부층에서 계속 누적돼서 내려오겠죠. 하중들이 기둥이나 수직벽체는 그러다 보니까 수직벽체나 기둥들은 컬럼들은 하부층 기둥이 더 많은 힘을 받게 되는 거죠. 힘을 계속 누적돼서 받아 내려오다가 그게 기초에 전달이 되고 기초의 힘이 결국은 지반으로 흘러가는 형태의 하중 전달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먼저 요 빔 있죠. 여기 빔. 삼비완이라는 삼비완에 걸리는 하중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직 하중에 대해서 작은 보, 삼비완이 부담하는 하중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요거를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요 작은 보는 아까 등분포 하중을 받는다 그랬죠. 등분포 하중을 다시 살펴볼까요? 작은 보는 여기 보면 작은 보는 여기 등분포 하중 원에 있으려 보니까 양쪽에 등분포 하중을 받게 되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되죠? 아까 개수 하중이 11.32였죠. 11.32에서 뭐 분단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단폭이 돼 있죠. 요 분단폭은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55m니까 5.55m의 반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55m의 반에 해당되는 거를 그렇죠? 곱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먼저 아까 슬라브의 개수 하중이 1점이 되더라도 또는 1.6 라이브로드라는 하중이 11.3이라고 했죠. 이거는 단위 면적당 힘으로서 표현되고 여기에 분단폭 아까 분단폭이 아까 5.55m 여기서부터 요거에 그 5.55의 반 그렇죠? 반을 해당되는 거죠. 여기 해당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렇죠? 요거는 전 1점이 되더라도 1.6 라이브로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개수하중이죠. 극한하중이고 거기다가 뭐가 빠졌냐면 슬라브의 요 보 3B1이라는 보에 자중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자중을 표현하고 있는데 보면 전 지금 어떻게 표현하겠죠? 이렇게 직사각형 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슬라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슬라브가 이렇게. 그래서 요 보폭이 400이고 여기서부터 슬라브 상단까지가 600이잖아요. 600인데 앞에서 구한 요항은 결국 어디까지냐 하면 요 구간입니다. 그렇죠? 분단폭에 해당되는 요 빗금친 부분의 슬라브의 개수하중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나머지 요 밑에 부분, 요 X라고 치는 요 부분에 자중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중을 추가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 자중을 추가로 넣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정하중이니까 자궁은 고정하중에 대한 하중계수 1.1을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니까 단위 체력당 중량이 24kN/m 세제곱미터라고 했죠. 거기다가 곱하기 보폭의 400mm니까 미터로 치환하면 0.4m. 거기다가 높이인데 전체 600에서 슬라브 두께 150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6m 빼기 슬라브 두께 0.15m를 빼면 결국 이 보에 작용하는 등분포 하중은 단위 미터당 36.597k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보에 요 빔 입장에서 보면 연속보에 선형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 3비완도 왼쪽에 걷어에 지지가 돼 있잖아요. 지지가 얹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핀으로 이렇게 그죠? 핀 지지 뭐라 그러죠? 회전단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요것도 C점 요쪽 걷어에 지지가 되니까 회전단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점은 요 가다에 얹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 회전단 위에 얹어져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빔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조물의 그 뭐라 그러죠? 절점에서 철골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작은 보들은 대부분 뭐라 그랬죠? 핀 커넥션 형태로 다 지지를 한다 그랬죠? 핀 형태로 지지를 해서 철골보는 강절과 리지드 커넥션과 그다음 핀 커넥션 두 종류가 있다고 구분을 한다고 한번 표현을 했고, 그 중에서 빔인 작은 보는 조립식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접합의 편의성을 위해서 핀 커넥션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라고 하죠. 기둥 설치하고 보호 겉퍼집 다 짜서 같이 일체적으로 타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절점을 강절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좀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의 뭐 보의 지지를 보통 저희는 그렇게 철고같이럼 핀접합, 강접합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연속, 불연속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연속, 불연속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3비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연속, 그렇죠? 연속이 돼 있다. 근데 왼쪽은 불연속, 그렇죠? 이 오른쪽에 있는 3비완도 왼쪽은 연속, 오른쪽은 불연속, 이런 용어를 저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비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중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아래 그린 것 같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부정정 구조물이죠. 부정정 구조물, 연속보로서 부정정 구조물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정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 구조물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평형 조건식 3개뿐만 아니라 변형 조건식을 통해서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부정정 구조물 해법이 있죠. 그 다음에 부정정 구조물의 해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처진각법, 뭐 모멘트 분배법,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3연속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 풀 수가 있는데, 요즘 실무적으로는 이걸 요즘에는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죠. 사실은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쉽게 풉니다. 쉽게 푸는데, 다음 그림은 저희가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앞에서 한 하중 산정과 모델링을 통해서 한번 산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3비완의 연속보를 구조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해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계산을 통해서 풀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풀으면 이런 식의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쉼 모멘트도, 그 다음에 쉬어링 포스 다이어그램, 전단 여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고요. 살펴보면 연속 보니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런 형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연속 쪽, 여기 핀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죠? 그 연속 구간에서는 부모멘트가 발생하라고요. 그죠? 부모멘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핀 쪽에, 양쪽 핀 쪽에서는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고요. 핀 모멘트가.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정모멘트, 양수의 모멘트가 흉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일단은 해석적으로 보면 분모멘트 쪽에는 최대 흉 모멘트가 마이너스 256이 되고요. 그렇죠? 256이 나오고, 단위는 당연히 킬로뉴턴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모멘트 쪽은 129 킬로뉴턴 미터라는 흉 모멘트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역도는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니까 똑같이 나타냈네요. 그러면서 등분포 하중을 받기 때문에 단부 쪽에서 전단력이 가장 세고요. 그래서 세게 나오고, 중앙부로 갈수록 거의 0에 가까운, 그렇죠? 0에 가까운 전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등분포 하중을 받기 때문에 전단력은 1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당연히 휘 모멘트는 2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겠죠. 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쉐어링 포스 다이어그램은 내단부에서 크게 나오죠. 그래서 171 킬로뉴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단부에서는 좀 작겠죠. 왜냐면 휴모미터가 작으니까 작게 나와서 103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3비완이, 양쪽에 둘 다 3비완이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철근 콘크리트 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근을 하게 됩니다. 부재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철근 콘크리트 보의 주철근, 그렇죠? 축방향력의 인장철근을 배근을 하고 요거에 따라 그 다음에 전단력도 휘어링 포스 다이어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보의 전단 보강근, 스트럽이라는 전단 보강근을 배근하게 됩니다. 그렇죠? 배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근을 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면 그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볼 때 지금 3B와는 여기 내단부라고 하죠. 연속단에서는 상부 철근이 인장 철근입니다. 그렇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쪽에 주 인장 철근을 배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요 분모멘트에 대한 인장 철근이 되고 그다음에 정 모멘트는 당연히 하부 철근이 그렇죠? 하부 철근이 인장 철근이 되는 거고요. 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 리탱귤러 보, 장방향 보를 갖고 설계를 합니다. 실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래서 보면 이게 보통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장방향 보의 그 철근 개수에 따른 또는 주철근이든 그런 스트럽의 간격이든 철근 양에 따라서 그 제한하는 그 미리 계산해 놓은 어떻게 보면 설계 모멘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에서 나오는 이 휜 모멘트 값은 MU라고 표현된 데는 설계상 최대 그렇죠? 휜 모멘트 값이죠. 이거 이상으로 우리는 설계 모멘트 강도에 해당되는 보를 배근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처음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데이터가 보면 콘크리트 강도는 일단은 24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거 뭐죠? 24 메가파스칼하고 똑같은 거죠. 24 메가파스칼을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항복 강도는 400 메가파스칼, SD 400 강제를 썼다고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럽의 항복 강도도 SD 400 메가파스칼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의 단면은 앞에서 가정했듯이 400 곱하기 600mm, 폭이 400mm, 높이가 600mm. 그 다음에 여기 CC라고 표현되는 40mm는 피복 두께입니다. 피복 두께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표는 일단은 D19mm 철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D19mm 철근을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설계자가 그래서 D19mm 철근을 폭 400mm에 이렇게 배근할 수 있는 한열에 배근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반수 이음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5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3개 넣었을 때, 4개 넣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5개, 한열에 5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게 휜 모멘트가 더 설계 휜 모멘트 강도 더 필요하면 2단 배근도 되잖아요. 그 2단 배근을 할 경우에는 여기 보면 6대, 그렇죠? 5대에 위 1대, 5대 플러스 1, 그 다음에 7대, 5대 플러스 2, 그래서 8대, 9대, 그럼 양쪽에 양단, 2단을 둘 다 그 뭐죠? 반수임을 기준으로 5대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풀로 다 넣으면 10대까지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10대까지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요럴 때 그리고 압축근은 요건 압축근입니다. AS 다시는 압축근인데 요건 인장철근이고요. 인장철근이고 보통 실무에서는 압축철근을 최소화시켜 놓고 설계 휜 모멘트 강도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배근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축철근은 임으로 다른 조건 예를 들어서 구조물의 일체성의 원리 그 다음에 뭐 그 정철근의 정착 부모멘트 철근의 정착 그 다음에 때로는 내진 상세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압축구를 넣어주는 형태로 설계 편의상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는 압축 철근이 보통 스트럽을 감기 위해서 적어도 2대는 필요하죠. 2대는 좀 있어야죠. 그래서 2대의 압축 철근이 19mm 철근이 다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있을 때에 계산을 해보면 이 표에서 여기 보면 파이 mn이라는 게 나옵니다. 파이 mm이 뭐죠?
mm은 먼저 뭐죠? 휨 모멘트 공칭 n이라는 게 공칭 휨 모멘트 강도라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파이라는 뭐죠? 설계 강도 감소 계수, 그렇죠? 파이라는 강도 계수를 넣으면 파이 mm이 이게 설계 휨 모멘트 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설계 휨 모멘트 강도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대를 넣으면 152.4가 되고 4대를 넣으면 199.8, 그다음 5대를 넣으면 246.7 이런 식으로 인장 철근량을 점점 넣으면 넣을수록 설계 휨 모멘트 강도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D는 유효 깊이를 나타내는데 1단 백은일 때는 당연히 유효 깊이가 541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2단 백은일 때는 유효 D가 어떻게 합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값, 그래서 유효 D 값이 1단 백은은 같은 거고 2단 백은도 철근량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 달라지는 거고 D 값은 유효 D 거고 그다음에 로 값, 요거가 이제 인장 철근 비죠. 인장 철근비. 그래서 인장 철근비를 표현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로 다시 프라임, 요거는 압축 철근비죠. 압축 철근비고 여기 S는 철근의 간격. 이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내단부 3SB 같은 경우에는 분 모멘트가 얼마나였죠? 마이너스 256kNm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상만 철근을 넣어주면 되죠. 요거 이상 철근을 넣어주면 256 어디입니까? 6대 이상. 그렇죠? 여기가 5대를 넣어주면 200 요거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상을 요 정도나 요 정도 선에서 여기 상부 철근을 넣어주면 되고요. 첫 모멘트 철근은요. 129니까 129. 그렇죠? 얼마 안 나왔네요. 하중등이 얼마 세지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3대 이상만 넣어주면 3대나 4대 정도 넣어주면 그렇죠?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백은을 요거의 기준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봐서 보면 아까 보면 여기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일단은 이 보일람표인데 여기는 보 네임을 씁니다. 3비완, 3층의 빔완이라는 거고 거기에 B 곱하기 D, 폭과 높이는 400mm 곱하기 600mm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의 그 백은도 일람표에는 이렇게 됩니다. 엔드 쪽이 있고 센터 쪽이 있죠. 센터 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센터는 다들 알죠? 정모멘트가 걸리는 거니까 하부 철근이 인장 철근이 되고 그런데 엔드도 내단부와 외단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둘 다 필요할 때는 구분이 필요할 때는 엔드에서 인터널 엔드 그렇죠? 내단부 그 다음에 여기는 엔드 중에서 익스터널 엔드 외단부를 이렇게 따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모멘트 쪽에는 아까 얼마나 걸렸죠? 여기 부호 모멘트가 마이너스 256, 256 쓴 겁니다. 256 썼는데 여기 있을 때 철근을 아까 요 표에 의해서 아까 어느 정도죠? 6대 정도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요거 이상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6대에 해당되는 6대를 넣은 겁니다. 6대를 넣는데 5대, 1대 이렇게 넣기는 좀 그러니까 위에 4대, 밑에 2대 이렇게 해서 2단 배근해서 6대에 HD 19mm, SD 400 철근을 배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정모멘트는 아까 3대나 4대 넣어도 된다고 했죠. 왜냐면 모멘트가 정모멘트에 해당되는 게 129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4대 정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4대의 그 D19mm 철근을 이렇게 넣어줘서 배근을 한 거죠. 배근을 하면 일단 앞에서 살펴보듯이 이 상부근과 분모멘트 최대 힘 모멘트와 하부 중앙부의 하부 철근을 일단 개수가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철근만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실무적으로 보호는 보호의 RC 보호의 폭은 보통 4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400. 그 400 정도의 보폭을 쓰는 거는 하부 철근이든 상부 철근이든 뭔가 인장 철근이 될 경우에는 정착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착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착 철근을 잘 받아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보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400폭 정도는 이상은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어쨌든
이 400폭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철근을 두 대만 양쪽에 이렇게 넣는다면 끝 단부 쪽에 넣으면 조금 이렇게 너무 또 그 헐렁하다 그러나요? 철근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건조 수축이나 온도와 관련된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철근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왜냐면 철근 콘크리트보에 최소 철근비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자르고 있어서 요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보통 관례적으로 세 대, 한 폭에 적어도 세 개의 철근을 넣어줍니다. 세 개의 철근 넣어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밑에 여기 뭐죠? 정모멘트 센터 쪽에 압축 철근은 어떻게 보통 세 대 이상의 철근을 넣어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철근량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보통 어떻게 실무적으로 계산을 하냐면 하부 철근의 3분의 1, 그 다음에 그 당부 3부분 있죠. 어느 쪽이든 단부 3부 인장철근의 3분의 1 중에서 3분의 1 중에서 큰 값 정도로 많이 여기를 배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3대 이상은 넣어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4대의 3분의 1, 6대의 3분의 1,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3대를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단부죠. 내단부. 북모멘트가 걸리는 하부 철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례적으로 보면 우에서 인장철근의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정모멘트 철근의 3분의 1 중에서 큰 값 이상을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대 철근을 넣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외단부 핀 커넥션이었죠. 커넥션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철근이 이쪽 철근이 여기 핀 커넥션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중앙부의 휨 모멘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0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확 급속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좀 완만하게 한다 그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 정모멘트 중앙부의 철근량의 70에서 80% 정도를 빼줍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거는 4대에서 뭐 기본 철근 3대는 넣어주고 이상 되고 70에서 8% 하면 최대의 19mm 철근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작은 빔의 배근이 되는 거고요. 요런 그 테크닉이라고 하나요? 테크닉은 제가 그 작년에 그 동영상 자료에 올려놨던 철근 콘크리트 보배근에 이런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보의 인장 철근 양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런 그 철근 콘크리트의 양이 결정이 됐으면, 인장 철근의 양이 결정이 됐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배근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그 앞 동영상, 예전 동영상 콘크리트 보배근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 인장 철근하고 압축 철근 양이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스트럽 배근이죠. 스트럽 배근을 살펴보면 스트럽 배근은 쉐어링 포스 다이그램 전단력도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단력은 단부 쪽에서 이것도 내단부 쪽에서 171, 그죠? 171kN의 크기, 그죠? 크기 이상만 배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도 표에서 보면 여기는 쉐어 캐퍼시티 저항하는 쉐어 캐퍼시티를 저항 쉐어 캐퍼시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표에서 또 친절하게 다 계산해 놓습니다. 계산해 놓고 예를 들어서 두 가닥 양쪽 그 수직에 해당되는 스트럽이 10mm를 써서 D10을 백간격으로 이렇게 배근을 할 경우에는 여기 그죠? 두 가닥을 넣으면 어느 정도까지 힘을 견디냐면 349.2 kN까지 힘을 견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넓혀서 뭐 150 정도 간격으로 배근을 하면 좀 줄어들겠죠. 저항하는 캐퍼시티가 줄어들고서 275.1 정도 한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200 간격으로 하면 저항하는 전단력의 이 보의 전체 보면 파이 VN이죠. 설계 전단 강도가 이제 요 정도
238.1 정도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주근이 2단 배근시. 왜냐면 2단 배근시 UOD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1단 배근시는 UOD 값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D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근 스트럽의 간격에 따라서 또 D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항하는 캐퍼시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닥이 안 되면 때로는 세 가닥을 넣기도 하고 네 가닥을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철근 콘크리트 보호에서 보배근에서도 설명을 했죠. 했을 겁니다. 했을 때 철근 콘크리트 보가 견디는 전단의 캐퍼시티, 전단 능력은 콘크리트가 견딜 수 있는 5EC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또 스트럽이 견딜 수 있는 그 보강량이 있는데 이 5EC는 뭐 정확한 공식은 파이 6분의 1 루트 FCK 곱하기 B 곱하기 D 뭐 이렇게 표현되죠. 그거는 이렇게 정해져 이렇게 구해져 있습니다. 여기 1단 배근과 2단 배근에 따라서 요 양이 콘크리트가 저항하는 양이다라는 걸 표기해 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전체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것과 스트럽이 받을 수 있는 캐퍼시티를 합쳐서 파이 VN 그죠? 설계 전단 강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면 될까요? 여기 맥시멈. 그런데 VU값, 여기 VU값이죠. VU값 계수하중으로 인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전단력이 클수록 어떤 일정한 단면에서 스트럽량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내력이 세지니까 되는데 기준에서는 어느 한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스트럽의 보강을 해서 내력을 키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하죠? 단면력, 콘크리트의 단면적을 키우라고 합니다. 여기 보통 여기 보면 파이 VC의 5배 해당되는 VU가 작용할 경우에는 키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 V의 맥스 요만큼이 최대 요 단면이 견딜 수 있는 계수 전단력이라는 값입니다. 요거를 5배 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 이상이 여기까지는 이제 요 400, 600 단면 안에서 커버가 된다는 거죠. 커버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거 같은 거는 161의 최대 전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기준에서 양단부에 이렇게 보면 HD10, SD 400 강제의 10mm 철근을 200 간격으로 이렇게 배근을 하면 커버가 되는 거죠. 커버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배근을 한 거고요. 그리고 등분포 하중이니까 중앙부는 어떻게 합니까? 전단력이 작잖아요. 그럼 요거 기준으로 보통 실무적으로는 100 간격을 누립니다. 100, 200 간격이면 300이죠. 150 간격이면 250, 250 등분포 하중의 경우에요. 그리고 이런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바닥판이 예를 들어 동하중이 걸린다. 주차장 바닥이다. 주차장 바닥이다 그러면 주차장에 동하중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쭉 지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에 5m 역전도 발생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등분포 하중이 걸려도 100만큼 느리게는 조금 무리가 따라서 50만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 간격이면 중앙부에는 250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번은 다른 프레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여기 Y일렬에 사용하고 있는 거더에 작용하는 하중들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거더에 작용하는 하중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더는 어떻게 봅니까? 요거는 3G2에 있는 삼각형의 하중이 분담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3G2는 여기 그죠? 요 펜날 여기서부터 요 펜날의 반에 해당되는 분담폭에 해당하는 등분포 하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오메가1은 뭐냐면 여기 오메가 U1 아까 여기 11.32는 슬라브가
슬라브가 받는 뭐죠? 슬라브가 받는 개수 등분포 최대 극한의 1점이 되도 1.6 라이브러드를 통해서 얻은 그 단위 면적당 힘이었죠. 그죠? 힘이었는데 여기 보면 요게 요겁니다. 요거 삼각형 하중. 삼각형 하중. 삼각형 하중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큰보 3G2A가 여기 요 슬라브 요거 슬라브 3S3를 통해서 받는 하중은 삼각형의 등변분포 하중으로서 그렇죠? 보중앙의 최대 하중, 여기 최대점, 요거 최대점, 요 최대점 요게 되죠.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여기 보면 여기서 삼각형 하중 이렇게 우각을 통해서 구하는 거니까 요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요 기둥과 요 기둥의 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과 여기 길이가 3.75m이니까 그거의 반에 해당된 것을 곱하면 21.225가 납니다. 그래서 단위 미터당 킬로뉴턴의 단위를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삼각형 하중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빠졌냐면 여기 보면 보의 자중이 빠졌죠. 아까 얘기했듯이 보의 자중. 그래서 보의 자중은 또 여기 보면 일단 개수 하중 1.1을 곱하고요. 하중 개수. 그 다음에 콘크리트 단위 최대당 중량 24. 그 다음에 거기다 보폭 400에서 0.4. 거기다가 600이라는 600mm의 보 춤에서 슬라브 두께 뺀 거. 그래서 5.2184를 여기다 또 등분 하중으로 자중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게 하중. 나머지 하중은 마찬가지로 아까 11.3이라는 1점이 되더라도 플러스 1.6 라이브로다는 극한 하중에서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중이 없는 길이가 5.55m였죠. 그러니까 분단폭은 요 팻날의 반에 해당되는 거니까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을 곱한 겁니다.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보의 자중 1.2 하중 개수, 그 다음에 단위 체육당 중량, 보폭,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를 뺀 보 높이를 빼면 20.891 킬로뉴턴 퍼 미터가 돼서 이렇게 등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다잖아요. 가다니까 지금 2차원 2D 해석을 통하면 요 위에 3층 바닥을 기준으로 상부층의 층고 높이, 그 다음에 하부층의 층고 높이에 해당되는 2층의 층고 높이에 해당되는 보호를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요. 모델링을 이렇게 했고 그 지지점을 고정단으로 이렇게 보고 보통 2D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중 여기 선에 보이는 마지막 줄 X 일렬에 있는 3G2A, 요거 3G2A거든요. 그 다음에 3G2가 요거하고 요거죠. 3G2에 대한 하중 산정 및 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죠. 실무적으로 좀 빠진 게 있는데 이는 뭐냐면 여기서 교재에서도 나왔듯이 외벽 및 또는 외부 마감재의 추가적인 하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 커튼홀이든 조적이 쌓이든 돌마감이 되든 뭔가 있죠. 그 하중을 실무적으로는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외벽 쪽에 걷어는 그죠? 그리고요. 요번에는 또 다른 열의 그 하중 산정 및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Y3열에 여기에요. Y3열에 그 3G2에 대한 모델링을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저 맨 윗열은 앞에 거 좀 볼까요? 앞에 보면 하중 부담이 이거죠.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3G2 기둥에다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여기 사다리꼴 그렇죠? 사다리꼴 양쪽 다 사다리꼴에 해당되는 하중들 등분포 하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을 실제로 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오메가1은 사다리꼴 중에서 제일 높은 쪽이죠. 높은 쪽을 아까 이것 마찬가지 1점이 되더라도 1.0 라이브로드에서의 11.32에다가 여기서부터 분단폭 그렇죠? 사다리꼴이니까 분단폭이 요 정도 어디 되겠죠? 요 분단폭은 여기의 길이가 지금 4.85m니까 요거 나누기 하면 21.45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사다리꼴로 모델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U2는 마찬가지로 자중입니다. 자중, 하중계수, 단위 채식당 중량, 보폭, 그다음 슬라브 두께를 뺀 보 높이, 그러면 5.185 이렇게 모델링하고, 마찬가지로 양쪽에 있는 기둥을 위층 기둥, 아래층 기둥을 이렇게 모델링하고 강성을 넣어서 요거를 해석을 하면 여기 보의 단면역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외부 마감재 하중을 추가할 경우, 예를 들어서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인데 두께가 200mm다. 그런데 보통 창호들이 있잖아요. 창호들이 한 벽면에 한 개구부가 한 50%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1.2 하중계수에다가 콘크리트니까 24kN/세제곱미터 단위 체력당 중량, 거기다가 벽체 두께 0.2m, 거기다가 요 높이, 그렇죠? 높이, 그 높이를 곱해야 되죠. 각 층고 높이가 3.5m라고 결정했을 때 3.5m, 그렇죠? 근데 계급부가 50%래. 나누기 2 하면 10.08kN/m라는 추가적인 등분포 하중이 이 걷어에 작용한다고 하고, 이거를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어링 포스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여기 보면 내단부 쪽에서 크게 나오겠죠. 내단부 쪽에서 부 모멘트 마이너스 201이 나오고, 그리고 외단부 쪽에서는 마이너스 130이라는 조금 작은 수가 나오고, 왜냐면 여기는 기둥이, 내부 기둥이 있으니까 강성이 크니까 내부 쪽으로 크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정 모멘트는 108에 대한 모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단력은 여기도 내단부 쪽의 전단력이 좀 크게 나오겠죠. 317. 그 다음에 외단부 쪽에는 118이 나와서 어쨌든 최대 전단력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앞에 그 표 있죠. 표에서 보여줬죠. 그 표에 의해서 이렇게 배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내단부 쪽에 부 모멘트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6대가 나오나 봐요. 요 모멘트에 해당돼서 6대 이상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는 4대 19mm 철근을 넣어줬고, 그렇죠? 예, 이것도 끝났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거 외단부 쪽에 부 모멘트는 4대를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밑에는 위에서 3분의 1, 이쪽에서 3분의 1 중에서 큰 값 3대는 기본 넣어줬죠. 그리고 여기 상부구는, 중앙부 상부는 6대 4대, 여기가 크네요. 그래서 이거의 3분의 1, 이거의 3분의 1 중에서 큰 값 3대는 기본,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를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건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외단부 기둥이 있잖아요. 그 외단부 기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속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강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위에 인장철근의 3분의 1,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정모멘트 철근에 보통 실무적으로는 50%, 2분의 1 정도 중에서 큰 값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근은 아무래도 하부 철근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부 철근이, 이 정모멘트 철근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단부 쪽에, 걷어의 단부 쪽에 하부 철근은 압축 철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보통 크랙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발견되는 것들은 보통 보의 하부에서 발견이 많이 됩니다. 보의 하부에서 많이 발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그 상부 쪽에서는, 분모멘트 걸리는 상부 쪽에서는 크랙이 마감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관찰이 되는 하부 철근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하부 철근에 구조 엔지니어들은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철근을 배근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 외단부 기둥임에도, 걷어임에도 불구하고 외단부는 중앙부 철근의 2분의 1 이상은 넣어주는 형태로 많은 엔지니어들이, 구조 설계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좀 하중을 많이 받는 거를 볼까요? 여기 중앙부 걷어 있죠? 여기 중앙부 걷어의 하중, 그러니까 여기 보면 3G3, 3G3은 요겁니다. 요거 3G3, 그리고 3G4는 요거요.
3지사는 요건데, 요거는 앞에서 다시 볼까요? 예, 여기서 보면 여기가 여기 3G 3이고요. 여기 3G 3입니다. 근데 여기 3G 3은 뭐가 있죠? 요거 빔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3B1, 3B1 있죠? 요거를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G1, 3G1에서 오는 집중 하중을 받고 있는 거죠. 요 가단은. 그래서 여기 하중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3G2는 뭐 삼각형 하중 2개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중을 별로 받지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궤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 집중하중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집중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게 3G 3이죠. 여기 양쪽 빔에서 작용하는 발력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R 발력 B 지점에 발령하는 발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왼쪽 3비완과 오른쪽 3비완의 전단력의 합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단력의 합력이 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3비완에서 보면 3비완이 있네요. 3비완에서 보면 여기 보면 왼쪽 3비완은 발력이 171. 그렇죠? 오른쪽에서 3비완은 170 부호만 틀고 3비완이죠. 결국 요 전단력 값과 요 전단력 값의 합력이 여기에 떨어지는 발력 값이 되는 거죠. 그 발력 값을 입력시켜야 되는 거죠. 그 발력 값이 집중하중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171 플러스 171에서 342kN이 이 발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주의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 요거는 마찬가지로 보의 자중이죠. 보의 자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의 자중이 여기 보면 1점 맞죠? 오메가 U2니까 요거네요. 1.2 곱하기 개수, 하중개수,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다리 최적당 중량, 그 다음에 보포,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를 뺀 보의 높이, 그러면 5.184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G2에 작용하는 건 아까 삼각형 하중에 작용하는 거죠. 근데 삼각형 하중이 2개가 작용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삼각형 하중이 여기 보시면 이쪽 삼각형 하중이 작용하고요. 저 왼쪽 판넬에 또 오른쪽 판넬 슬라브에 작용하는 삼각형 하중 2개가 작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산정하면 되죠. 그렇죠? 요거를 산정하면 되는데, 그러면요. 어디가 예.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요 삼각형 하중의 중에 제일 높은 거 여기가 보면 요 2개라는 건 삼각형 두 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아까 1.2 데드로드, 1.1 라이브로드에 해당되는 11.32에다가 그렇죠? 여기에 요거 춤 있죠? 요 길이가 4.85니까 그거의 반에 해당되는 게 요 높이가 삼각형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2개, 삼각형 2개니까 그러면 54.90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마찬가지로 보의 자중도 또 넣어줬고요. 보의 자중.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하고 또 마찬가지로 기둥 3개가 있으니까 기둥 이렇게 위아래층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의 강성을 넣어줘서 어떻게 보면 뭐 모멘트 분배법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거를 풀면 다음과 같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과 쉬어링 포스 다이어그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내단부 쪽의 부모멘트가 외단부 쪽의 부모멘트보다 크게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정모멘트가 좀 크게 나왔네요. 누르는 하중이 셌나 봐요. 집중 하중이 걸렸죠. 집중 하중이 이렇게 꾹 눌렀잖아요. 아까 RB1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이쪽에는 하중이 삼각형 하중 2개지만 별로 세지가 않으니까 뭐 별로 그죠?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쉐어링 포스 다이어그램은 집중 하중이 작용하니까 전단력이 단부와 중앙부가 거의 같죠. 거의 같고, 약간 다른 것은 보의 자중이 등분포 하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의 자중만큼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부나 중앙부나 전단력 값들이 거의 같다는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럼량이 단부나 중앙부나 거의 같이 배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집중 하중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에 준해서 이렇게 구조 해석을 통해서 나온 거를 통해서 배근을 하면 이렇게 배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 보면 3비완 요거 집중 하중을 받았던 거죠. 집중 하중을 받던
3G, 3G3 집중화지금 받았던 거죠. 400에 600 단면에 내단부에서는 아까 6대 19mm를 넣어줬고, 중앙부 집중화정 받았죠? 6대. 그렇죠? 그 다음에 외단부 상부근도 나왔잖아요. 모멘트. 요게 이제 줄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메인 인장철근이죠. 인장철근이고, 이것도 하부는요. 내단부는 압축근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3분의 1,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 오는 거 3분의 1 중에서 큰 값. 그렇죠? 여기는요. 여기도 이쪽에서 오는 3분의 1, 밑에서 오는 3분의 1 양 중에서 큰 값. 이쪽은요. 이쪽은 아까 외단부라 그랬죠? 우에서의 3분의 1, 세대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오는 몇 번? 2분의 1의 큰 값. 그래서 배근을 하시면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근의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3G4, 이건 하중 삼각형 하중 2개 받는 거예요. 이건 별로 이제 크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배근 가치로 나왔습니다. 부모멘트, 정모멘트 둘 다 세대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압축 쪽도 이렇게 넣고, 단지 여기 보면 스트럽의 배근을 보면 여기 집중 과정을 받았죠. 3G3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단부와 중앙부의 스트럽의 양이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 안 써주면 이게 두 가닥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닥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직선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두 가닥에 200간격으로 감아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등분포 하중이든 삼각형 하중이니까 단부에 많이 넣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중앙부에는 100간격을 늘려서 좀 줄여준 거죠. 줄여준 거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이 단부 쪽은 보통 엔지니어들이 200간격 또는 150간격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고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00간격하고 300간격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이 VU, 개수하중에 받는 외부에 작용하는 이 전단력의 VU가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파이 VC의 2분의 1보다 크면 보충, 유효춤의 2분의 D 이하로 감게끔 되어 있습니다. 2분의 D 이하로.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기준 때문에 2분의 D 이하로는 최소한 이제 감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중간 모멘트 골조는 4분의 D 이하로 감아야 되나요? 2분의 H 구간에 4분의 D 이하로 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앞에 동영상 철근 콘크리트 보배근에서 제가 긴 시간 동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중간 모멘트 골조는 또 중간 모멘트 골조라고 해서 또 동영상 따로 있을 때 그때 또 한번 그죠? 상세히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철근 콘크리트 라면에서 하중의 전달은 슬라브, 그 다음에 보도 작은 그 다음에 큰 그 다음에 기초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가장 가까운 경로로 집안에 전달이 됩니다. 즉 슬라브의 하중은 슬라브를 받치고 있는 작은 보나 큰 보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작은 보의 하중은 이 작은 보를 받치고 있는 큰 보, 거더에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보의 하중은 이 큰 보를 받치는 또 기둥에 컬럼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상부 기둥의 하중은 하부 기둥으로 전달되고, 이들은 기둥을 받치는 또 기초를 통해서 집안에 전달되는 이런 하중 전달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